안녕하십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날이네요. 오늘 바이브 시프트가 왔어요 지금. 아 그렇게 일일이 하는 게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네.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긴 합니다. 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좀 클로즈업이 아니라 이게 약간 아니, 확대 줌아웃을 해보니까 줌아웃하지 마. 아 줌아웃하지 마. 네, 확대. 아 우리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냥 한번 장대 봅시다. 양봉만 보여주세요. 네, 근시안적으로 네. 보면은 장대 양봉이 떴어. 네, 이제 모든 추세가 바뀌었다. 네. 불장이 돌아왔다. 네. 바이브 시프트. 네. 이제는 끝났어.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그 포스트 셀링도 그냥 끝났고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제 하이닉스 다 팔고 비트코인 사면 된다. 멈춰줘. 네.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딱 지금 고점 왜냐면 콜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하이닉스 물린 사람으로서 주형님이 뭔가 잘 된다 오른다라고 오래 얘기하면 할수록 딱 그때가 고점이야. 로봇 스트래티지 잘 오른다. 아 그러네. 그 밈코인. 네. 밈코인. 사실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냥 이렇게 주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 어제 새벽에 이렇게 장이 올라서 네. 좀 아니요. 벌었냐고요? 지금 벌었냐고 아, 물어보시는 그럼 거예요? 한 지금? 말도 안 했어. 그냥 좀 무례한 뭐 질문을. 좀 행복하냐? 벌었을 리가 있나 지금? 네, 나는 무시해서 벌었을 수도 있지. 저도 못 벌었어 저는.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이걸로 본 사람 얼마 없어. 그렇지. 이걸로 본 그냥 사람 기분이 얼마- 좋은 거잖아. 아, 네. 기분이 좋죠. 네. 약간 기분이가 좋죠. 마치 무더위가 가고 날씨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래도 장점은 있지 않나요? 내가 굳이 익절을 안 했더라도 기분만 좋아. 기분은 좋으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왜 오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일단 우리 어제 새벽에 네. 우리 또 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엄청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AI로 만든 영상인 줄 알았어요. AI 아니에요? AI일 수도 있고. AI가 써준 거를 읽고 이렇게 뽑아서 읽은 거야. 아. 왜냐면 그 종이를 읽고 그냥 천천히 말하더라고 할방구가. 네네네. 하이퍼 리퀴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또 옆에서 졸라 실실 웃고 있는 놈 봤죠? 그 말하고 있는 트럼프가 말하는데 옆에서 CFTC. 100배 롱친 사람 그 웃음 못 참는 거 보셨잖아요. 아니 그 100배 롱친 거는 네. 진짜예요? 진짜지 않을까? 그 정도 웃음이면? 정말 행복해하는 것 그런 같아요. 자리에서. 네, 네, 정말 오케이, 행복하는 것 오케이. 같아요. 네. 뭐 아무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오르는지. 네. 다만 근데 뭐 왜 하이퍼리퀴드를 언급했는데 비트코인이 오르죠? 모르겠는데. 네. 하이퍼리퀴드도 올랐지 않았어요? 아 많이 근데 올랐죠, 많이 비트코인 올랐죠. 그 뭐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산대요? 몰라요. 어.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 여튼 지금 장 분위기가 좋고 우리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마- 장 네. 분위기가 좋아서 네네. 그 더 올랐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뭐 우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아무리 벌어봐야 네. 20%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못 벌면 되네, 그거에 그럼.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오셨고 아 그래요? 아마 이번 영상에는 악플이 안 달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악플 달았다가 이제 굉장히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그렇죠. 네. 저희 받을 수- 같은 찌끄레기들이랑은 다른 분이 그렇죠. 좀 오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샤프하시고 프로페셔널한 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법원에서 뵐 수도 찾아주셨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악플 없기를. 오늘 김단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백스의 김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11월에 크립토 업계에 처음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X로 바뀐 코빗에서 한 5년 3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백스로 옮겨가지고 디지털 자산과 이것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네. 근데 커리어를 딱 들었을 때 저 진짜 궁금했던 게 그런 거래소에서의 변호사님은 어떤 일들을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하기는 해요. 아. 뭐 상장 검토도 하고 아니면 거버넌스 이사회 관련하는 것도 하고 뭐 개인 정보도 하고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변호사로서 이제 사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 전부랑 이제 크립토에 좀 특화된 업무를 거래소에서 하고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러면은 밈코인 사보셨나요? 저 제 경험상 안 사보긴 한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오. 이건 진짜 안 산 것 같다. 그니까 이 반응은 굉장히 전혀 진지했어. 당황하지 않았어. 레버리지는 저는 코스피 레버리지는 해봤어요. 아. 근데 유사현물 하셨네. 설마 최근에 하신 건 아니죠? 최근은 안 하고 한 3천 정도일 때. 와. 코스피 3천일 때? 대고수가 여기에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금방 팔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이거 투자 자문을 좀 들어야 될 우리가 법적 자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 차트 틀어놓고 뭐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네요. 허덕댈 게 아니었어요. 네. 어. 갑자기 되게 대단해 보이시고
아닙니다. 네. 그럼 밈코인을 안 해보셨으면 사실 이거 너무 포트폴리오 공개일 수도 있는데 주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만 주로 거래를 해보셨는지. 저는 주로 안전자산 위주로 해가지고 저는 어. 사실 맨 처음엔 리플을 한 1,000만 원 정도 샀거든요. 안전자산. 변호사님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하시죠. 변호사님 공식으로 인정한 안전자산 리플입니다. 이 어깨가 진짜 웃긴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비트코인 안전자산을 부르긴 했어요. 네. 근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리플이 안전자산이라는 게 아니라 리플을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박상계난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1,000만 원을 거의 다 잃었어요. 이럴 이제 수가.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소에 들어와서 이제 크립토를 알게 됐고 이제 거래소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오. 하고 조금 종종 하면 뭐 솔라나 정도 조금 사거나 오. 뭐 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국내에 상장되기 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와, 엄청 상당히 엄청 네. 이든 그래서 씨. 네. 그 코드를 열어봤는데 이더리움보다 좋다. 그래서 오. 어떤 분인 거야? 일리아 아니야? 그래서 원래 묵혀놓는 거다. 근데 크립토 어.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긴 해요. 그래서 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니어를 사려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오른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럼 변호사는 취미로 하고 계신. 아니 시드가 너무 작았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리플에 물린 걸로 시작하셔서 업계에 들어오시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시작을 하셨다고 봐도 무방한. 그게 처음 크립토를 알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리플이 큰일 했네요. 저도 사실 되게 비슷한 저도 경험이 있어요. 리플, 예. 저도 리플로 그 들어갔거든요. 당시 때는 사실 리플이 네. 굉장히 유동성도 너무 좋았고 풍부했고 네. 그때 리플 막 몇십 원 하지 않았었나요? 2017년에 내가 기억하기로 두 자릿수였는데. 2017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17년도 전 200원에 샀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아 당신은 이렇게 밈코인 뭐 이런 거 로보 이런 거 하느라 좀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죠. 한 자릿수씩 빠진 것 같아요. 다시 가격이 200원이 20원 되고 지금 네. 그런 지금 IQ도 지경에. 한 자릿수가 사라진 거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 에피소드에 굉장히 또 열정 가득 찬 그 또 촬영을 했어요. 네. 지금 이 다양한 이 어떤 법안들과 특히 과세 정책 오늘은 또 아주 따끈따끈하게 폴리마켓이 국내에서 또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방심위에서. 네. 네. 이런 자금의 상황에 대해서 또 변호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너무 또 궁금하고 오늘 저희가 또 모신 이유가 저희끼리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그렇죠. 저는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본질적으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이 법과 규제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네, 전 그런 것들이 좀 잘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폴리마켓을 왜 차단한 걸까요? 그냥 언론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상 이제 재물을 걸고 이제 우연에 따라서 득실이 결정되는 것들은 다 도박에 해당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도 도박에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에는 이제 금융투자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법에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이 명문으로 있어요. 근데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그런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으로 파생 상품을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도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고 폴리마켓도 이제 유사하게 이제 우연에 따라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이랑 도박장 개설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연을 어떻게 정해요? 예를 들면은 스포츠 팀이 서로 승부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는 우연이죠. 제가 봐도 우연인데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거는 홍명보를 보면 우연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필연이지. 그거는 약간 그게 있었어. 근데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연이에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연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생 상품도 이제 도박에 해당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가상 자산 파생 상품 선물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전부 다? 원칙적으로는 도박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이제 마진 거래 이런 거 하려고 시도들이 있었는데 일단 도박죄나 도박장 개설죄에 해당돼서 못했고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 거래 하다가 그게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국내 거래소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어쨌든 그 코비트에서도 이제 디지털엑스에서도 오래 계셨고 업계에서 저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뭔가 업계에서 오래 계셨던 변호사님이 많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OG 변호사님이신데 보셨을 때 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좀 규제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젯밤인가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막 하이퍼리퀴드 같은 거 해야 된다, 막 허용해줘야 된다, CFTC한테 막 허용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국내에서는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법률가의 관점 플러스 이제 어쨌든 업계에 오래 계셨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게 뭔가 산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걸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법이라는 건 어쨌든 유기적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법이고 한데 또 이게 또 법을 바꾸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보셨을 때 뭔가 이거는 뭔가 합법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불법인 것들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보셨을 때?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긴 할 것 같은데 결국은 파생상품 시장도 열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오려면은 기업은 이제 투자뿐만이 아니라 해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ETF를 하거나 이제 뭐 기업의 투자를 받으려면은 이제 해칭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이 열리는 거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열지 못하는 이유도 알기는 하겠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투기적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카루스처럼 이제 다 타버릴 수 보셨군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처럼 조금 단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부터 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리테일을 여는 방식처럼 좀 규제를 순차적으로 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투기적인 진짜로 국민들이 자꾸 돈을 잃으니까 그렇게 진짜 금지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종의 뭐 다른 어떤 진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투기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음모론을 음모론이 아니라 너무 궁금해요. 모종의 얘기해보세요. 다른 이유. 아니 그게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과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거는 이 미국의 금융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약간 반미 정서가 강해요. 현재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 뭘 말씀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편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제가 자극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자꾸 딴 쪽으로 붙으려 그래. 지금 막 이번에도 그 호르무즈? 그 을지 훈련도 이번에 도중에 취소됐고 미국이 야 이란에다가 너네 배 좀 보내줘. 우리나라 기름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안 보낸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다. 자꾸 이렇게 북한하고도 화해 제스처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 남한 새끼들 안 되겠다. 우리가 차라리 김정은하고 편을 먹고 중국이랑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형님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이만하고 미국은 우리 이제 딴 나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거기 연장선에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답변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세요. 저는 사실 뭐 윗분들의 속내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51% 제한 그 부분이랑 대주주 제한 지분 제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입법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정책 결정자들의 각자의 이해관계나 뭐 헤게모니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라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저는 실용주의 그 관점에서 이게 사실 경제적인 어떤 실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참 얘기 나오는 지금 특히 실물자산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ADR 주식을 뭐 미국에 있는 무기한 선물 거래소에 사는 거랑 국내 거래소에 사는 거랑 사실 상품은 다르지만 경제적인 실질적 가치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는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꾸 우회를 하고 법적인 어떠한 회피 방법만 그 부작용만 만드는 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레버리지가 금지가 되었을 때도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었을 때도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에 있는 거래소에 가서 충분히 막 뭐
코루 같은 그런 이제 5배, 뭐 15배, 20배 같은 상품들을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회색지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히 이제 국내 주식 상품이 온체인상에서 해외에서 이제 유통이 되고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 상품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려는 노력들을 봤을 때 이 법적 기준이라는 거를 어떻게 마련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걸까? 저는 가장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주식이랑 파생 상품을 구별하는 거는 이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내가 투자한 만큼만 손해가 발생하는데 파생 상품은 이제 증거금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실이 더 큰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하고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하는 거를 금지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잘 할 수 있게 시장을 열어주는 게 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리테일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뭐 금감원 앞에 가면 되게 민원인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할 그런 지금 제도를 만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손실을 너무 크게 환불 와서 신청하러 간 거. 보호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할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내일부터 가시죠. 아 그래요? 뭐라고요? 환불해줘요 진짜 가면. 해줄지도 모르잖아. 가서 한번 진상 한번 부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거래소 계셨으니까 거래소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뭐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진짜 그런 변호사님 계셨던 거래소 막 입구에서 막 찾아오고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런 거 대응은 변호사님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법적 대응. 아, 뭐 접근금지- 저는 이제 문 열고 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접근금지 신청이라든지 가처분 신청이라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그럴 텐데 혹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거래소 있을 때 뭐 그런 것들도 있었나요? 그런 사례들도? 근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긴 한데 저희 거래소가 유저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업비트 비싸면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는 딱히 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본 분들이 많이 없다. 그렇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이 없으면 범죄도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네. 근데 뭐랑 똑같냐? 우리 지난번에 그 아무것도 안 함에 니하게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투자를 안 들어갔으면 저처럼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이제 잃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거래소는 더 큰 분의 품에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그 쉴드를 쳐주자면 아무거나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 진짜 코비 아니 진짜 뭐야, 디지털 X 근본 거래소. 네. 그것도 그 상장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변호사님 계셨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옛날에 그 한국에 디지털 X밖에 없을 때 거기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사용해서 리플 1,000만 원 잃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리플 샀거든요. 코빗에서? 네. 전 코빗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저도 원래 코빗의 약간 그 브랜드가 늘 첫 번째 주자라는 게 네, 첫 거래소 중요한 네. 포지셔닝이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코빗에서는 알트코인 살려면 그 오더북이 없었어요. 특정 알트코인들은. 그래가지고 뭐 따로 신청을 하면 그걸 사주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스팀 같은 거 사려면은 오더북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냥 어디서 사면 코빗 사주고 뭐 이랬거든요. 오. 네, 그러던 시절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던 시절이 또 있었어가지고 뭐 무슨 거의 무역상이네. 뭐 무슨 OTC지 OTC. 실크로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역 뭐 그런 거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저번에 잠깐 그 제가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한 게 지금도 약간 얘기를 나눴었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를 우리가 토큰화된 거를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온체인에서 뭐 솔라나 뭐 다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국내 주식이 거기에 누군가가 뭐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현물을 올렸다고 칩시다. 온체인에서 그거 그러면은 거기서 사서 이득 보면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해외에서 상장을 현물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냥 그렇다고 해봅시다. 왜 네.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토큰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거를 올릴 수는 있긴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장 주식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만 발행이 가능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추종 주식이랑 네. 그냥 현물 진짜 찐 네. 자산이랑 가격이 같으면은 뭐 당연히 주주 권리는 행사 못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행위 아닌가요?
사실 현존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 그 공용 기업들의 RWA 토큰들이 그런 형태이지 않나요? 물론 이제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종류가 좀 다르죠. 주주 권리 행사 못하고 다만 가격은 동일하고 그래서 미국은 워낙 규제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어쨌든 가격이 미러링이 된다면 그리고 주요 용처가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차익 실현이라면 투자와 투기의 목적으로 국내 주식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일단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야 돼요 세금? 국내 주식을 온체인에다가 토큰화를 시킨 거를?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추종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증권이 아니라 파생 상품이어가지고 분류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파생 상품이 근데 보통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183일 이상을 산다. 그럼 이제 거주자가 돼서 국내에 이제 납세 의무가 지는 거고 183일 미만이면은 이제 국내에 납세 의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근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이제 파생 상품도 과세 대상에 돼 있긴 한데 그럼 온체인 자산을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가 조금 물음표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열거된 파생 상품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과세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183일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코인 거래를 해서 이제 이득을 봤는데 올해 보니까 한 180일 정도 살았어. 그런데 한 1억 정도 번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바로 그냥 183일 넘기기 전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래서 그 해 안 돌아와요. 그러면 세금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과세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런 되어 제기를.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1억을 벌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그 183일에 해당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반대로 내가 해외 직장에서 돈을 버는데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적으면 이제 한국에서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되게 이거 법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어려워.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은 하이닉스 그 ADR 상장된 게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런 파생 상품인 거죠? 당연히 약간. 그건 또 약간 ADR은 실물이죠, 실물. 현물. 그 예탁 증서라고 해서 또 별도의 증권 중에서 별도 분류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증권 예탁 증서 해가지고 뭐 지분증권, 채무증권 저러면서 별도의 분류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ADR에 대해서 또 별도 과세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약간 국내 현물처럼 그런 게 아니라 별도의 법으로 처리를 해서 또 따로 세금을 낸다. 그래서 저도 ADR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네. ADR에 대한 별도 과세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ADR을 죄송한데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해요. 취조하세요. 제가 변호사님 취조하시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우리가 뭐 자문 받고 있는 거 사실. 궁금해서. 지금 흥분했어. 약간 궁금해서. 이 궁금증이 폭발하잖아요. ADR을 온체인으로 토큰화된 걸 사면은 그럼 가상 자산이에요? 아니면 그 뭐 예탁 증서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ADR 자체를 토큰화하느냐, 그러니까 주식 토큰화처럼 이제 진짜 그 주식 자체를 토큰화하면은 주식인 거고, 그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걸 토큰화하면은 이제 그 추종하는 거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증권이 즉 증권을 소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면 그 증권을 실제로 그 현물이랑 같은 법적 취급을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냐 아니냐가 약간 큰 그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 종류마다 좀 다르겠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분증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결권이 부여되면은 이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제 분류를 봤을 때는 내가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지라고 보면 그냥 주식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미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되게 요즘에 크립토에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토큰에다가 그 지분 그러니까 내가 주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이라고 걔네가 SPV를 이용을 해서 그 SPV의 그 지분을 내가 토큰으로
사는 건데 토큰 자체는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야, 너는 이 토큰을 사면은 이 SPV의 지분은 우리가 줄 거야. 그리고 그 SPV는 이 뭐 예를 들면 전체 토큰 지분 중에서 뭐 한 20%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약속이 그냥 말뿐만이 아닌 약속이라 아니라 실제로 어떤 토큰 홀더와 그 토큰 발행자 간에 계약을 해서 실제 계약을 사인을 해서 토큰을 내가 사는 거라면 그러면은 나는 증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증권일 거예요. 뭐 지분 증권이냐 채무 증권이냐의 차이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SPV의 그 의사 결정에 내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오셨어야죠. 아마 아닐 거예요. SPV의 그런 의사 결정 아무도 알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그 정도까지 몰라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그 SPV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인 거고, 이제 뭐 추후에 내가 지금 채권인데 지분권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채권일 확률이 높고, 뭐 아니면은 그냥 그거에 대한 가격을 추종하는 거다. 그러면 뭐 이제 파생 상품이나 뭐 이제 다른 종류의 증권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다시 그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그 주식 토큰을 하겠다고 하고 뭐 신한 투자증권도 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국내에서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서 뭐 예탁 결정 통해 가지고 토큰화를 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요청을 하는 시나리오가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럼 그 한국 증권사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자기네들 주식, 자기네들이 아니라 그 고객사들의 주식들을 토큰화를 해가지고 유통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거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거기서 매기는 세금도 어떻게 보면 그냥 국내 주식 세금과 똑같이 부과가 되는 형태이겠죠? 현재 주식에서 부과되는 형태랑 동일하게 부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쨌든 퍼블릭 체인은 여러 가지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막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거래해가지고 어떤 거는 미국 주식일 거고 어떤 건 아르헨티나 주식일 거고 아니 그런 세상이 올 거잖아요. 초코나 주식이 만약에 정말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그럼 국세청이 과연 이런 것들을 하나 다 해가지고 뭐 미국 증권은 또 미국 증권에 맞는 또 과세 체계가 있을 것이고 국내 주식은 또 국내 주식에 맞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다 트래킹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그 아직 과세 체계 현재 과세 체계 그다음에 2027년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준비를 이런 것들 염두하고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토큰화 주식은 일단 프라이빗 체인에서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STO 같은 경우에 애초에 프라이빗 체인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이거를 아예 예전 같은 경우는 동일 시장에 거래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다 동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 체계가 되게 일관성이 있었는데 이 토큰화 시대에서는 정말 다른 과세 체계에 있는 상품들과 주식들이 다 얽혀서 제가 한 번에 하나의 클릭으로 여러 자산들을 한 번에 다 막 수합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이게 현실적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법 같은 거는 이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도 되게 스페셜티가 높은 영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국제 조약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국제 조약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별로 어떻게 이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기로 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규제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퍼블릭이라도 하더라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걸로 이제 간주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하면 되긴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내 주식 장내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소 안에서 거래되는 것까지 다 과세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트레이딩에서는 막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거래를 하나하나 따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래서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하고 근데 현재 해외 주식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빗에 있을 때도 이제 이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을 이제 고객들한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회계사님 찾아가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국내 장외 주식 국내 장내 주식 같은 경우도 개인 리테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진 않지만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자기가 대주주 한번 이거 해봤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 하고서 이제 뭐 이거 시키면은 직원들 퇴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만 건 수만 건 이거 하나하나 뭐 코빗 것도 따야 되고 바이낸스 것도 따야 되고 다 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사실 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긴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과세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게 처음에는 이제 뭐 선입선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1월, 3월, 5월에 사고 7월에 팔았어요. 그럼 1월에 산 걸로 이제 7월에 얼마의 소득을 얻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2026년에 과세다. 그럼 2026년 걸 그냥 총합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평균 가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게 되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지갑 주소별로 계산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거주자별로 바뀌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실 이제 트레이딩이 장내 뭐 거래소를 장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딩을 한 땀 한 땀 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름 각각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게 절대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를 안 하는 마당에 국내에서 정부가 지금 5년째 유예를 해온 과세 정책을 내년에 실행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그 디지털엑스뿐만 아니라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 사업들이 오히려 굉장히 잘 안 될 것이고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이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변호사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를 하는 의의와 목적과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 지난 6개월간에 더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말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던 이런 광란의 시장을 겪고 나서 주식 시장을 겪고 나서 코인이 더 이상 뭐 비트코인이 사행성을 어떤 조장한다기보다는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카루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민족이다가 증명이 전 된 것 같은데 그럼 이 마담에 코인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거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소득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돈 잃으면 뭐 그러니까 돈 잃으면 뭐 우리 뭐 보너스 빌려줄 거야? 세금 줄 거야? 금감원 가야지. 환불 신청하러.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안전해요. 소득이 없으면 내실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긴 한데. 다행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우리 셋 포함해서. 근데 디지털 자산 업계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뭐 하루 이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뭐 몇 년째 힘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뭐 디지털 그러니까 프롭 트레이딩을 제외하고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이제 법인세를 내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업비트, 빗썸, 포퓰러스 정도. 그래서 몇 년째 이제 사업 소득 이제 법인 소득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세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조금 물음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선진국이나 많이 발전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 많이 자본이 유입되고 성장하고 그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최근에 홍콩에 갔다 왔는데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뭐 홍콩, 싱가포르, 아부다비 뭐 이런 법인 설립하는 걸 검토는 해봤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세제 혜택이라는 게 엄청 크고 이제 세제 혜택이 클수록 이제 자본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회가 더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조금 과세를 더 유예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대로 장 상황도 좋아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디지털 자산 업계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 글쎄요 예시를 들자면 불장이 다시 와서 주영님 말씀대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세수에 대한 뭐랄까 논지가 더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은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은 왜 안 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약간 장내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조금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긴 해요. 해외 주식도 뭐 저는 뭐 거래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 한 땀 한 땀 다 하는 거 너무 힘들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이제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이 아니어서 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은 이제 장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또 자본을 더 조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자본 시장만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더 혜택을 줬을 때 그게 뭐 국가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주식 시장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이게 그 내가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꾸 돈 벌어서 외국 놈들한테 돈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 내가 이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야. 우리나라의 자본이 자꾸 유출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 한 게 크립토 이거 과세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거 그냥 우리나라 그 투기적인 성향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미국 그런 정치 논리도 있는 것 같지만은 자본 유출에 대한 그 위협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워낙 그 환율 낮아진 게 그 빨리 달러 안 들여오면은 빨리 안 바꾸면은 우리가 너네 세무조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루머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전체가 그 이번에도 미국이 자기네들 국채 바이백한다 그랬죠? 그쵸. 머니 프린터가 그냥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경제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것 같거든요.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 아니 이걸 누가 왜 씀? 저거 쓰면은 사람들이 자꾸 달러로 바꿔 먹을 텐데 온체인에서 이거 해서 얻는 게 뭐냐 한국 입장에서 예,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동의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공약적인 측면도 그렇고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이랑 디지털 자산 산업이 뭐 굉장히 전도유망하긴 하지만 이것을 뭔가 우리가 장려하고 또 트레이딩적으로 이걸 육성을 시켰을 때 자본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뭐 인센티브 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 본인들이 애초에 공약으로 디지털 자산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른 허브 국가들이 취하는 스탠스랑은 정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일관성 측면에서 많이 일관되지 않다. 네, 너무 좀 상호 모순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다른 정책들도 뭐 그럼 그렇지 않냐고 하면 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이쪽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가상자산 산업이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면 저는 국가 차원에서 그냥 대놓고 이것들을 장려하지 않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이게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은 저는 그냥 한번 베팅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저번에 주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 가상자산 산업이 커지고 트레이딩 시장이 커지면은 해외 프로토콜들이 국내에다가 덤핑하고 나가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 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인들과 규제 당국이 일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건이라는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테라라고 하는 루나라고 하는 시가총액 당시에 막 5등 6등하는 진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이 망했을 때 그 이후로 사실 국내에서 뭔가 도건 같은 그 기업가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냥 도건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범죄자 취급을 하고 범죄자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뭔가 그런 도전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뭔가 전 사업을 실패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는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사기꾼이라고 그냥 아예 못 박아놓고 더 이상 이런 사람 못 나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애들만 열심히 제2의 테라 루나 만들어가지고 국내 투자자들한테 덤핑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키워놓을 거면 트레이더 시장도 풀어주고 국내 빌더들도 다 육성을 해서 제2의 루나 테라 만들어서 우리가 역으로 해외에 팔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개발자들과 기업가들이 토스 보면 전 토스만큼 편한 토스 제발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 스폰서 부탁드립니다. 네. 토스 보면 토스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이 정도의 어떤 집착과 집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해외에 수출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유의미한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테라 루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라 루나가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였고 폰지 사기였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걸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UI UX가 좋았고 얘네들이 코스모스 썼지만 별도의 또 테라 스테이션이라는 원래 만들고 해가지고 되게 내재화를 잘했던 팀 중에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사실 이 테라 루나가 단순히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번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테라 루나 같은 시도를 했다가 범죄자 낙인 찍히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텐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지형을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제2의 도건, 제3의 도건을 만들어서라도 좀 유의미한 도전을 좀 해보고 사실 일론 머스크도 만약에 테슬라 망했으면 걔는 그냥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꾼인 거야.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되는 거고 혁신가가 되는 건데 혁신과 전 사기는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보호해줬어서 당연히 뭐 잘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질책을 해야겠지만 막 대놓고 막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할 때 그냥 더 손가락질하고 막 이 사람을 어떻게 핍박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저도 도건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뭔가 애초에 토큰을 찍을 수 없는 환경을 마련해놓고 ICO도 못하게 막아놓고 해외 애들은 열심히 ICO 해가지고 국내 시장 상장해서 덤핑하고 나가면은 이런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 규제 당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풀어다 주고 우리도 역으로 수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경쟁을 좀 해보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재미있고 유의미한 어떤 그 국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저번에 주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프이 아니라든지 유명한 그 코인 대표하는 코인 리더들을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가지고 오면 이거 오히려 국부를 유출시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장려 정책들을 펼쳤다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트럼프는 그 말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뭐 모든 창업자들과 모든 그 크립토 관련 기업가들이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가 좀 개인적으로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뿐일지라도 누군가는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장려를 해주면 우리나라도 뭔가 초과 세수를 또 가상자산 쪽에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트레이딩 볼륨이 많이 나오고 그 트레이딩 볼륨에 많이 나오는 거에 호가 통화가 원화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원화 자체가 또 다른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시아 내에서 내에서는 엄청나게 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체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 원화를 가져오려고 유동성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 외화 유출에 그 PTSD가 강한 나라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거가 좀 너무 아쉬웠다. 네, 그런 입장이죠.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메리칸 다이내미즘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가를 어떤 스타트업 경영하듯이 했을 때 저는 트럼프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절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냥 돈 냄새 맡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하세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시고 미국에 투자하세요. 저는 이 내러티브가 일반 뭐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자꾸 반도체 공장, 칩 공장 뭐 다 미국에 지으라 이런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코인 업계를 봤을 때 이게 또 이제 글로벌한 수준에서 코인이랑 또 완전 다르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심각한 뭐 이게 테라 루나가 됐던 뭐 최근에 이제 그 델리오 700억 원대 사기로 이제 알려진 델리오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15년에 1심에서 징역이 선고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냥 코인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자체가 그냥 이게 오명인지 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시장이 판단해 주겠지만 근데 그 오명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되고 더 나대면 안 되라고 그냥 일단락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점 관점에서
이제 저도 뭐 규제 당국이랑 같이 레이어 제로 때문에 일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상호 운용성이야말로 스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법적 영역이 굉장히 그레이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게 거래소 레벨도 그렇고 기관 레벨에서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을 얘기하면 가장 대관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무자들이랑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높은 확률로 뭐 계좌 지갑도 만들어보고 디파이도 해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이제 뭐 윗분들의 속내를 말씀하셨지만 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뭐 윗분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내가 막 목소리를 이제 높여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이제 나이가 꽤 있으실 것이고 높은 가능성으로 자가가 있을 것이고 나는 편하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밥통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장에서 공무원으로서 내가 리스테이킹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집단이 어떻게 굴러가겠냐고 이 그 어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디지털 X 같은 거래소가 향후에 예측 시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커스터디나 스테이킹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게 너무나 멀어지고 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크립토가 규제권이나 이제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키는 이제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앙화된 정부가 갖고 있는 거고 규제 그 당국이 갖고 있는데 그 변화를 할 인센티브와 어떤 동의인을 못 찾겠다. 그래서 가장 윗사람이 해야 된다. 트럼프처럼. 저희도 먹여드리죠. 네, 떡먹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민코인 하나 시원하게 내고 제명 코인. 어제 그런급하고 트럼프 코인이 마켓캡 100위 탑 100위를 보면은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트럼프 코인이랑 하이퍼리퀴드 코인.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 심지어 트럼프가 나와서 유틸리티도 있어. 그 하이퍼리퀴드 코인. 그 코인 유틸리티 유틸리티 뭐죠? 있잖아요. 가끔 많이 NFT 들고 주는 있으면은 아니 팬미팅 팬미팅. 팬미팅 맞아. 가서 맞아, 그 맞아. 졸라 맛없는 초대- 스테이크 먹을 수 있잖아. 맞아 막, 맞아. 예, 그 버스도 남이 스테이크가 중요합니까? 남이 대여한 그 버스 타고 이렇게 버스 가고. 하우스? 아 그런 거 죄송합니다. 말고 그런 그 민코인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깜짝 질문. 우리나라 대통령이 민코인을 내고 러그 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질문의 수준이 용납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나라 사람이 민코인을 내고 러그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러그라는 기준도 중요하겠죠? 그거는 방치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방치라는 기준이 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약간 해석, 그러니까 러그의 기준이 뭐냐? 러그를 했을 때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뭐냐? 아니면 처벌을 이런 게 아예 가능한가? 이런 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답변에 따라서 지금 주영님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민코인 발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절대 민코인을 내지 않습니다. 민코인 발행은 금지하는 게 따로 없으니까 뭐 발행은 뭐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일단 근데 ICO는 이제 국내 행정지도상 안 되니까 ICO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하시면 처벌 대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ICO라는 게 그냥 프리세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프리세일이라는 게 현금을 주는 그러니까 현금이나 가상자산 주는 행위가 다 프리세일 행위에 그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프리세일을 이 NFT로 할 거야. 이 NFT를 사서 이 NFT를 나한테 다시 스테이킹을 해. 이 풀에다 넣어. 그러면은 내가 그 NFT 가치만큼 너한테 토큰을 줄게. 이러면 어떡해요? 되게 깊게 고민했네. 왜냐면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 최근에 좀 바쁘시더니 네. 이거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영님의 LLM들이 그래서 헤이 브로 이거 하지 말라고. 토큰 발행하지 말라고. 네,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도덕적인 건 필요 없고 그 법적인 거 들어보세요. 그치. 그렇게 분리를 부덕이라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 네, 무조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주영님이 발행하셔서 두 분에게 판다 그거는 뭐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파시면서 이제 뭐 내가 업비트에 상장을 시켜주겠다. 뭐 이게 뭐 기술적으로 엄청 막 할 수 없는 뛰어난 걸 한다. 이렇게 속여서 이제 팔았다. 그러면 이제 사기. 근데 후자는- 속였다는 건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근데 후자로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거는 왜 그게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장할 수 없는데 상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거나 뭐 기술적으로 왜 스테이킹이 안 되는데 뭐 스테이킹 되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래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하려고 했어. 근데 하고 보니까 나 안 될 것 같아. 하고 보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지 내가 인지를 기술적으로. 못하고 있어. 내가 바보였어 그냥. 나는 내가 다 할 거야 하고 토큰 냈어. 근데 까보니 나는 멍청이구나. 그만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아무것도 코인을 모르다가 오늘 뉴스를 보고 발행했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스마트 컨트랙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전문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문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약속한 거니까 그런 건 사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 주영님 정도의 난 당연히 백그라운드면은 그래도 나름 업계에서 지금 또 주영님 채널에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그렇게 나눠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쭤보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만족하실 만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변호사님 지금 그 정치인분들이나 금감원 금융위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 토큰 관련 그 무슨 그 집 연합체라고 하나? 그거에도 그 변호사님 계시지 않아요? 민간협의체. 네, 민간협의체 들어가 거기도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셋보다는 정치인 분들이나 뭐 금융에 계신 규제 당국 분들과 더 많은 접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얘기도 해보셨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올해 안에 그 데이터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래도 뭐 올해 안 된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아직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버전들이 있잖아요. 뭐 민병덕 의원실 것도 있고 뭐 다른 의원실 것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통과가 된다면은 어떠한 것들이 먼저 제도화가 될 것 같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올해 내로 뭔가 윤곽이 날 것 같은지 나름대로 뭔가 그런 대화 속에서 있으셨을 것 같아서 힌트들이. 사실은 뭐 제가 국회의원분들이랑 직접 대화할 기회는 없고 이제 그냥 뭐 이제 국회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의 관련 정책 뭐 회의 같은 거 가면은 이제 뭐 토큰 증권 같은데 가면 이제 토큰 증권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표님이나 이제 다른 대표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도는 이야기 정도 이제 그 정도 아는 거고 뭐 이제 2분기에 통과를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일단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돼야지 법인 시장도 열릴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두 개가 빨리 열려야지 좀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립토 카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법인 시장이 열린다고 해도 상장 법인이 당장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코인이라는 위험 자산을 이제 회사의 자산으로 편입하는데 이제 상장 주식은 주가가 걸려 있는데 그걸 이사회 거버넌스에서 승인해주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법인이 열린다고 해도 상장 주식이 코인 얼마 살 건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크립토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백단에 이제 거래소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지금 국내 회사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피지사나 가맹점들이 이제 온보딩하고 원화로 정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실명 계정이 발급이 안 되니까 근데 상장 법인만 허락해줘도 이제 상장 피지사들이 실명 법인 발급할 수 있으면은 크립토 카드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스테이블 코인도 디지털 자산법이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이제 그것도 일단 국경 간 거래나 좀 확장성을 가지려면은 그건 조금 더 먼 얘기일 것 같고 하고 이제 뭐 ETF 같은 경우도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건 좀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디지털 자산법이랑 기본법이랑 법인 시장이 열리면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 게 크립토 카드가 제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마 이거 변호사님도 저번에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법인들이 토큰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VC 투자로 이제 토큰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자기 자본이 물론 자기 자본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해서 펀드들이 VC들이 지금 현재 토큰을 뭔가 그 프라이빗 라운드에서 VC 투자하듯이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것들도 가능해야 될까요? 집합 투자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펀드 비이클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새로 나오는 뭐 칸톤 같은 이런 토큰들을 뭐 엑시스틴지처럼 그냥 진짜 사프트라고 하죠. 그 토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근데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자기 자본으로 뭐 비트코인 보유하는 것 자체도 행정지도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자산으로 이제 가상 자산을 투자 자산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많죠 한국은? 되는 게 없네요. 단순히 비트코인 보유하는 것도 금지인 거면은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냥 업계가 그냥 너무나 강력한 아까 얘기했지만 누명인지 오명인지 모르겠지만 저 오명을 그 어쨌든 그러니까 오명으로 가득 찬 업계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러한 것들이 저는 약간 상당 괘씸죄로 다가오긴 해요. 너 코인 업계에 있어?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아니 적당히 해야지. 아니 여기에 몰려 있는 그러니까 여기로 돈을 벌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적어도 이제 작년에는 지금은 좀 덜 벌지만은 그러니까 좀 괘씸죄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막 무슨 실용주의 합리성을 찾는다고 하면서 안 보이잖아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스티브님 말씀하셨던 뭐 테라루나 사건이라든지 뭐 델리오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사회에 지난 5년간 좀 만연했던 우리가 쉽게 들을만 했던 뭐 어떤 젊은 친구가 이제 코인 투자해서 막 뭐 자산가가 됐더라. 우리 뭐 지금 뭐 한남동, 서울숲 그러니까 가장 부동산이 비싼 곳들에 가면 저는 이제 뭐 최근은 아니지만 이사를 할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이제 그런 굉장히 비싼 부동산에 엄청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100% 코인에서 돈 번 거다. 예, 뭐 그래서 이제 과세 이야기가 나올 때도 코인 과세 말고 부동산 과세 이야기 나올 때 그 이제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크립토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게 더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저는 그 당시 때는 약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괘씸해서 잡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저는 하나인 것 같고 이게 왜 괘씸한지.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얼마나 더 뭔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면 뭐 그렇다고 해서 과세 뭐 안 합시다 이런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것도 저번 팟캐스트에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서 막 그런 막 특별 경제 지구 이런 데 가잖아. 두바이 이런 데 가잖아. 그 두바이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대. 여기 오면은 막 크립토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고 막 뭐 거기 이상한 분들도 많다고 듣긴 했지만은 러시아 기업 예,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듣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게 다 흑과 백이잖아요. 같이 오는 거란 말이야. 음과 양. 근데 자꾸 안 좋은 것만 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터널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것만 보면서 저거 없애야 돼. 그러면 동시에 좋은 것도 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법적인 관점에서 좀 궁금한 게 법적으로 이걸 봤을 땐 터널 비전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만 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보호한다든지 파생 상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내가 원금을 잃는 거랑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그 이상을 잃는 거를 이제에 따라서 뭔가 상품을 분류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보호 그러니까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는 의의 자체가 이제 업사이드를 중요시하게 여긴다기보다는 다운사이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게 법적 장치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좀 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히려 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실 물 건너간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막 핏대를 세우고 얘기를 해도 이제 저는 그 법인단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 언제까지 특히 거래소들이 막 대관 업무에 매달려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그 수준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뭐 이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막 이 자료 소명해라 막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통과 순환을 겪고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장상황과는 상관없이 정말 금융권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온체인 사업을 하고 이 거래소들이 온체인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 것이고 그 그림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 주신 말씀에 너무 동의하거든요. 이제 뭐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 좀 크립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것도 너무 동의하고 왜냐면 사실 우리가 트레디파이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크립토로는 글로벌 경쟁력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규제 때문에 밖으로 나간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너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포필러스에서 판테라 투자 받았을 때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포필러스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시아 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뭐 거시경제적인 관점을 봤을 때도 유럽 시장이 예전보다 좀 중요도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할 때도 유럽이 힘을 많이 못 썼던 이유가 유럽 시장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이 가장 큰데 그래도 아시아 시장까지는 우리가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도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자문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할 때 그레이한 영역이어가지고 이제 증권사에 저 있었거든요. 그 증권사에 있을 때는 그레이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크립토 사업에서는 그레이하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라고 하는데 이제 안 된다고 느낄 때는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왜냐면 그거는 이제 발생하면은 조금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죠? 이용자 피해가 클 것 같은 것으로 예상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자산을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운용해가지고 크게 운용하면은 이게 나중에 뭐 델리오도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이제 시파이들 문제가 됐을 때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이게 법적으로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할 그런 여지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고 이제 조금 이용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제 그레이한 부분들 그냥 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끊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피해를 덜 볼 것 같은 것 중에 대표적인 사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투기성이 좀 적으면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NFT나 뭐 메타버스나 웹3 같은 경우는 약간 이용자 피해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고 근데 일단은 투자나 투기의 그런 비율이 높으면은 이용자 피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거기에 따른 뭐 이제 뭐 도산절연이나 담보장치나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한 번에 다 터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저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방금 메타버스 언급하셨는데 그거 왜요? 피해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봤는데 이제 과거에 보신 분들이 많죠, 우리 메타버스한테. 이런 NFT 같은 거 보면 너무 네. 귀엽잖아요. 네. 네. 사실 뭐 물려도 귀여우니까 기분은 좋아. 기분 좋잖아요. 굴하고 기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퍼치펭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IP로 쓰이니까 또 네. 돈도 받을 수 있고 이용료도 받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뭐 고파이나 이제 뭐 그 예전에 그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무너진 수많은 그 누구냐 그 예전에 그 칼로 피습 당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시파이 하시다가 그 하루 인베스트, 하루 인베스트도 그렇고 진짜 테라루나가 여러 사람 보내긴 했는데. 네. 근데 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변호사님 어찌됐든 코빗 지금 디지털엑스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아마 대관 업무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건 이제 대관 업무 포함해서 한국 거래소에서 뭔가 법률 담당자로 계시면서 진짜 윽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경우가 있었는지도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진짜 이거 못해 여기까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뭔가 이거는 진짜 힘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으신가요? 그냥 이제 저도 막 30대 초반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솔직하고 막 약간 열의가 넘치고 왜 이건지 부당하고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겠고 막 젊었을 때는 지금도 뭐 많이 늙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조금 나이가 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서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바꿀 수 없고 그냥 어느 사회를 가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못 해먹겠다. 그럼 미국 가면 달라질까? 그럼 미국 가면 로비가 더 합법인데 약간 미국 가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한국 회사 막 이렇다 하면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 다니는 친구가 너 백인이라고 해서 꼰대 없을 것 같아? 뭐 하면 뭐 어느 나라를 가도 사실 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현명하게 방법을 잘 찾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더 설득을 하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은 아예 이쪽 사이드를 이해할 생각도 없고 이제 뭐 관심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조찬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근데 어차피 해결을 해야 하는 쪽은 내 쪽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더 인정과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더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아까도 뭐 이제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이제 또 쉽게 그렇게 뭐 과세 세금도 안 내고 그런 부를 취득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동의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없었으면 부의 재편이 또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는 계속 고착화되고 부자는 부자, 안 부자는 부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하면서 그게 뭐 어떤 가치나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회에서 부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또 기회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국가 자산 최근에 발표할 때도 이제 가상 자산이 아예 국가 자산 중에 하나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요? 네. 진짜요? 네. 그럼 우리나라 뭐 들고 있는 건 있어요? 압수한 거? 780개인가 하여튼 몇 개 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국가 자산으로 정식으로 편입이 되는 걸로 발표가 돼가지고 국민연금도 그 투자를 하지 않았나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근데 ETF도 안 했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는 아마 그럼 한 거잖아. DATN 했죠.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했는데 뭐 국민연금도 마이크로스트레이트 들어간 게 뭐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우리 이제 다시 불장 올 거니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 국가 자산으로 편입된 것도 이것도 제가 뉴스를 놓친 건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재밌네요. 이거는 확실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부의 재편성 말씀하시면서 물론 우리한테도 제발 그 재편성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발요. 이게 저는 그 정확하게 그 세대 격차와 이게 코인이 이걸 조장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특히 뭐 제가 젊은 세대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의 부의 상징, 가장 결국 이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소유를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예전 세대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성실하게 일하고 뭐 대출 잘 받아서 굉장히 그래도 뭐 합리적인 가격에 부동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펌핑이 돼서 비트코인 못지않게 그 몇십 년 동안 우상향을 계속 쭉 하면서 결국 이게 뭐 부의 재편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리고 막 그들이 자가 한 채 있다라고 해서 막 엄청 부자 소리는 안 들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죽는 순간까지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안정성에 대한 어떤 다른 차원의 그 안정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2030 세대가 봤을 때는 나한테는 저 사다리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일한 제가 볼 때 가능성을 이제 줬던 게 가상자산 그리고 복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로또? 매 주말마다 저희 그 장희 장모님을 뵈러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로또 명당이 하나 있어요. 지하철역 앞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도 그 태양볕에서 기다리고 줄을 서서 로또를 사는 청년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서 있을까? 왜 저걸 사고 싶을까라고 하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다 뭐 어떤 산업에 계신 각자 역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성실하게 몇십 년 뼈 빠지게 일한다라고 해서 절대 자가를 이제 못 얻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다리가 이런 로또 사는 거 아니면은 사실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뭐 이런 코인 한마디로 도박을 하라는 거네요.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나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그 어떻게 보면 격차가 더 심화되지 않았나.
결국에.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 그 세대 차이는 어느 나라 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극심해졌을까는 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하면 아빠는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그냥 그때로 돌아갔을 때 지금 막 열심히 일하면서 야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 5년 후에 뭐해서 뭐 결혼하고 애 생기면 뭐 할까? 그럼 다 대답이 또 똑같았을 것 같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행복하게 애들이랑 살아야지. 근데 그게 또 그때의 모티베이션은 막 이 집을 사면 이게 막 10배로 뛸 거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때는 내가 사는 집이니까 평생 하나 지분 끼고 살아야지. 아파트 막 여기저기 짓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엔 약간 물론 일확천금의 색깔이 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확천금의 배경은 집을 내가 어쨌든 살 수 없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게 지금 제일 큰 현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현실도 맞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게 그 설득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랑 이게 어찌됐든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인센티브가 입법가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의 재편성의 기회의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가상자산에 대한 장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두 번째가 사실 저는 이 업계에서 있으면서 저는 금융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계 수많은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알렉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영님도 그렇고 주식 거래를 이번에 처음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코인으로 입문한 사람들은 사실 업비트를 더 많이 써봤지 뭐 빗썸 뭐 이런 걸 많이 써봤지 막 옛날에 뭐 그 나무증권 뭐 영웅문 이런 거 안 써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주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개념들을 크립토를 투자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 심지어 디파이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막 LTV 같은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금융 지식들도 많이 알게 되고 청산이 어떻게 나는지 뭐 펀딩피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파생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금융 자체가 원래는 대중화가 되지 않았어서 뭐 그런 브로커리지 회사라든지 뭐 그런 증권사들이 대신 대리해줘가지고 자산운용도 해주고 해줬는데 전 코인을 통해서 뭔가 되게 금융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금융이 좀 대중화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창구로서의 크립토 자산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강조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이 금융 문맹국에서 이 크립토라는 하나의 어떤 좀 쉬워 보이는 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에듀케이션을 받아서 정말로 그 다음에 더 많은 자산들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결국에는 저는 항상 옛날부터 그 불만이 많았던 게 전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차라리 뭐 맨날 무슨 이상한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막 함수 배우고 막 아이작 뉴턴이 막 개발한 뭐 이런 막 드리베티브를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를 해도 그런 복잡한 수학을 배울 바엔 저는 금융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제 개인 삶에는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안 알려줬으니까 저는 그걸 크립토를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크립토 산업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좋은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강조를 하면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했네요. 저 완전 공감하는 게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은행 생활 한 30년 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대학교 교육에서 그 대학교에서 저 들었던 수업 중에 퍼스널 파이낸스 수업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고 정말 네 제가 진짜 안 졸고 그 끝까지 들었던 수업 몇 안 되는 수업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오히려 찾아갔던 것 같아요. 좀 나한테 금융 수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아빠가 막 A4 용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지루하기도 했었고 왜냐면 나한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리플을 사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아, 나의 퍼스널 파이낸스 진짜 스크린더 게임. 그래서 저는 이제 딸들이 나중에 크면 이 얘기를 다 해주고 싶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잃었고 어떻게 해서 얻었고 뭐 이러이러한 투자 기회들이 있고 내가 시드를 얼마 줄 테니까 뭐 좀 해보고 너가 하기 전에 모의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 세대 간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절대 불편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돈이라는 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니까 이걸 벌 수 있는 방법에서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가 특히 그게 취약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금융화가 좀 덜 됐으면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교육하는 거 다 찬성하는데 사회 자체가 금융화가 너무 많이 됐어. 저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알렉스님이 말한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창업을 한다 그래. 내가 뭐 치킨집 차린다고 해. 근데 미친 동네 치킨집이 20개야. 그러면 나는 마진이 뭐 1%밖에 안 돼. 장사해서 뭐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근데 뭐야 이거 저 뭐 그 코스피에다가 그냥 100만 원 누가 묻혀놓은 게 1년 뒤에 7배가 올라갔대. 옆집 그 순이네가. 그럼 나는 내가 치킨집 왜 해? 저거 그냥 코스피 내가 저 타면은 내가 저 맨날 하루에 13시간 일하는 것보다 그렇죠. 노동의 그냥 가치가 훼손될 수 있죠. 딸깍 한번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그런 교육과 별개로 그냥 사회 자체 구조의 재편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약간 리셋 버튼 같은 거를 누를 수 있다면 이거 올림픽 공원 가자는 말씀이신 그 진짜 리셋 버튼이 좀 필요하다고 이게 진짜 팟캐스트가 너무 어려워. 말기 자본주의예요.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약간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성실히 일을 해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예를 들면 목수가 있어. 나무를 깎아. 철강소를 해. 약간 이런 무언가 세상에 가치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아니 고개를 돌리면 저 새끼는 뭐 무슨 야 그 비트코인 50배 한번 잘 쳐가지고 저기 졸라 좋은 아파트를 사네? 나 왜 살지? 자살 이런 행동으로 끝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당연히 교육 중요하지만 이 금융화된 사회를 리버스 시켜야 돼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 상황 같아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전 약간 노동을 통해서도 금융을 배우긴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디지털엑스 같은 경우는 저는 SK 투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SK에서는 900억을 투자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돼요?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로 많이 미래에셋에 벌었으니까 괜찮아. 미래에셋에 매각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좀 너무 SK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주셨는데 이렇게 다 뭐 아무런 것도 이제 손해를 받고 이제 파셨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래도 SK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이 유지되고 기업이 존속이 돼가지고 또 좋은 매수인에게 갈 수 있었잖아요. 하고 뭐 SK로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많이 버셨으니까 뭐 그 정도 손실쯤은 조금 감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잃는 거랑은 다르구나. 기업은 그게 숫자만으로 단순히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사회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게 단순히 손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더 장려되고 산업이 장려되는 방식으로의 금융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주식 투자로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내가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뭐 인센티브를 받는 게 사실 더 가치 있는 금융이라고 모두가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뭐 모두의 창업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뭐 소상공인이나 젊은 청년들이 조금 더 도전할 수 있고 그 도전을 값지게 쓸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금융이 조금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연이 말씀하신 건 되게 차가운 금융이었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따뜻한 금융. 왜냐면 이제 여기는 사실 그 솔직히 말해서 제로섬이잖아요. 마진거래는 사실상 저는 제로섬이라고 마이너스 썸. 네. 모두가 다 트럼프만 돈 버는. 시타델 트럼프와 거래소가 켄 그리핀이 돈 버는. 켄 그리핀과 트럼프만 빼고 다 돈을 잃는 시장이고 따뜻한 금융 전 되게 그거에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돈을 안 잃었기 때문에 그게 SK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SK에 대변할 수 없지만 저도 전 회사가 SK에 투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투자라는 게 그냥 돈으로만 보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이는 게 또 다가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또 좋은 경험을 또 경험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 그 SK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좀 화가 나실 것 같긴 하지만 안 날걸요? 내가 살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을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최태원 회장님은 하겠지만 또 거기에 그 투자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SK 하이닉스로 또 수혜를 보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 SK 주식회사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마중물이 돼서 또 많은 인재들이 또 육성이 됐고 또 그 인재들이 그 회사로 성공하지 못했겠지만 또 그 다음 회사에도 창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따로 창업한 회사에 또 키멤버로 들어가서 그때 또 성공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국내 산업이 육성이 되려면은 그런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있어줘야 사관학교라고 불릴지언정 예전에 그 뭐 많은 회사 모 회사는 이제 뭐 사관학교로 불리고 뭐 진짜 사람들만 열심히 육성하고 뭐 얘들은 부가가치 창출 못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또 결국에는 또 부가가치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 회사는 성공 못했을지언정.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세대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막 코인베이스 마피아가 있잖아요. 코인베이스 출신들이 다 업계에서 한가닥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다 코인베이스 애들인 거예요. 진짜 뭐 아발란체에서 엄청 잘하던 인프라 투자자 지금 커먼웨어라는 걸 만든 그 존 그레이디라는 애도 원래 뭐 그 코인베이스에서 엔지니어였고 지금 그 솔라나에서 가장 큰 밸리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헬리우스의 머트라는 친구도 요즘에는 그냥 트위터에 똥꼬만 싸지르지만 그 친구도 어쨌든 코인베이스에서 엔지니어였고 발라지도 코인베이스 CTO였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코인베이스가 평생 이들을 품고 가진 않았지만 이들이 나중에 퇴사를 해서 더 나은 레거시를 만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미국의 어떤 산업의 부흥에 더 많은 기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명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SK는 아마 그 블록체인이 크게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투자 다 했는데 다 잃기만 했으니까 대부분의 VC들이 그렇죠. 네, 대부분의 VC들 특히 22년도에 열심히 그쵸. 투자했던 메타버스에다가 투자. 네, 그렇죠. 그런 VC들은 돈을 다 잃고 아마 넥슨이랑도 어떻게 보면 또 연이 있으실 텐데 넥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하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데이져가지고 좀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레거시가 미국처럼 이어졌다면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인재들도 나오고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랜 시간 동안 대를 이어서 이 레거시를 이어갔을 텐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포퓰러스도 A4연이라는 회사와 쟁글이라는 회사의 또 레거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성공 못하면 제가 내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 했던 게 되게 저는 크게 와닿았던 게 스페이스X 망하면 어떡하냐라고 일론 머스크한테 어떤 MC가 질문을 했는데 난 그래도 된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망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레거시는 있지 않냐. 그럼 누군가가 이걸 받아서 더 발전시켜 그때 성공하면 된다. 저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전 퍼퓰러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퍼퓰러스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진짜로 안 좋은 계기로 퍼퓰러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배우고 보고 들은 사람들이 퍼퓰러스부터 나은 걸 만들어가지고 성공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레거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산업이 성숙화되고 정말 더 나은 플레이어들이 생긴다고 보는데 뭔가 그럴 수 있는 명맥이 이제 한국은 많이 남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꿈을 크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거 맞죠? 그때 너무 그러니까 메타버스 때? 예, 그때 우리가 다들 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금 반쯤 미쳐 있었잖아요. 정신병이었죠. 집단 정신병. 그러니까 집단 환각이었어 거의 그때. 그때 막 무슨 이게 진짜 뭐 인터넷의 미래다 웹3 그때 진지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웹3라고 하는 저는 단어가. 지금도 웹3 진작에 받아들입니다. 저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하이퍼 리퀴드가 웹3죠. 그죠. 네. 우리 퍼치 펭귄이 웹3죠. 이게 이제 그 웹3 그 IP로서 매출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 한 50밀? 50밀리언 정도를 네.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미래다. 네. 펭귄이 미래다. 그러니까 네. 잘해. 이런 기업들은 근데 진짜 거의 없죠. 없죠. 네. 정말 손꼽을 정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매출을 내는 회사들을 우리가 뭐 지금 크립토에서 그게 항상 계속해서 조명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느낌이 안 좋다. 네. 근데 뭐 모르죠. 이제 또 우리 주영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대로 불장이 또 이제 오늘자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장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떤 좋은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 저희 이제 또 1시간 넘게 이렇게 수다를 떨었는데 그 늘 그렇듯이 약간은 암울하고 좀 화가 나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 이 업계에 계시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뭐 민간 협의체도 계시고 거래소도 있으시고 우리가 가상자산을 봤을 때 내가 이 업계에 계속 있게 하는 약간 내가 믿는 크립토의 어떤 용처 사례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뭔가를 종목을 찝어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종목을 찝는다는 게 이 팀이 되게 잘한다 나는 이 기술을 믿는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상호운용성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기술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개인적으로 크립토에 대해서 그 기대를 하시고 그 기대는 어떤 것인지. 근데 사실 뭐 이성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직관적으로 이 시장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제 젊은 분들도 많고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여기가 더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는 측면이 큰 것 같고 이제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포화 상태라고 하면은 여긴 하나하나 발전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이제 제도권에서 왔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땐 되게 자본시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막 이렇게 혼나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을 바꿔가는 그런 방향이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조금 제도권으로 생각하고 이제 마음은 조금 업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크립토 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이어가지고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파생상품 시장이 가장 제도적으로는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시장이라는 게 규제가 또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본이 흐르고 어떤 프로젝트가 유망한지는 여기 계신 세 분이 더 정확하게 예측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코인으로. 그럼 돈을 번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 저를 그래서 보고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다 끝났다. 그래서 근데 파생 상품이라고 하시면은 뭐 예를 들자면 ETF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코인 거래소들이 레버리지 상품들을 뭔가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측 시장도 파생 상품에 포함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좀 출시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 건가요? 뭐 일단 무기한 선물이 도입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코인 거래 자체가 24시간 되기 때문에 이제 무기한 선물 만기가 없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파생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측 시장 같은 경우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미 마음속에 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레이한 건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잘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이 시장이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지금 CFTC랑 또 주정부랑 뭐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CFTC는 이걸 수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정부는 이제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이 다른데 일단은 이제 항소법원에서 CFTC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고 직관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지금까지 와온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예측 시장이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은 사실 아직 그 답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날씨나 뭐 거시경제 지표 같은 예측이나 정보는 사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일단 스포츠 베팅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사실 도박의 그런 부분이 또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장이 왜 살아남아야 될까에 대한 명분은 확실히 없는데 또 그런 부의 재편을 위해서 있어요. 그 부의 재편을 누가 이루냐면요. 트럼프 아들이 이룹니다. 걔가 거기 어드바이저. 걔가 그러니까 걔가 칼시랑 폴리마켓 둘 다 어드바이저예요. 네, 에릭 트럼프인가. 네, 이거는 뭐 명분은 없어요.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명분이죠. 네, 그 항소 법원에 그 판결을 내린 판사 뒤도 한번 캐봐야 돼. 그 판결 내린 사람이 그 트럼프 판지 아닌지. 약간 피파처럼 약간 피파요? 피파에서도 막 그 퇴장당한 사람 그러니까 예, 비슷한 거지. 비슷한 그렇죠. 거지. 예, 그렇죠, 트럼프 그렇죠. 입김입니다. 이거 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님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은 팟캐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스폰서를 받잖아요. 사실 막 저희가 막 스폰서를 좀 가려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폴리마켓이 저희 스폰서 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뭐 폴리마켓 광고를 해주는 게 아니면은 괜찮긴 할 것 같거든요. 광고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로고만 디스플레이 하는 거면 안 돼. 지금 국내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안 하는 게 낫긴 이건 할 것 내가 같아요. 반대할 것 같은데. 그냥 거부할 수 없는 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지킬 건 지키잖아. 네. 다른 나라 가서 해야지 그럼. 예를 들어 그럼 그 폴리마켓은 어쨌든 좀 그레이 에어리아니까 좀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그 카스트라든지 그 크립토 카드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그 국내 법인 투자가 이제 가능해지고 계좌가 열리면은 이제 국내 피지사들도 이제 그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요즘에 카드 그 뭐 카스트나 결제해주는 해외 이제 카드들이 뭐 이더파이라든지 매출을 좀 많이 벌고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의지는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뭐 스폰을 해줄 테니까 뭐 광고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법적으로 좀 괜찮을지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립토 카드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레드페이가 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된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결정적으로 보도자료에서 뭐 레드페이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카드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뒤에 은행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왔다 갔다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드사한테 은행업 라이센스를 받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크립토 카드 같은 경우도 백단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붙어 있고 이제 그게 라이센스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면 되는 거지. 그 카드사한테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아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국내 상황에서는 이제 레드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이제 광고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미신고 사업자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고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허용해 줄 수 있지? 약간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나 로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전기금이나 복지기금을 되게 큰 부분을 좋은 일에 쓰거든요.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시설을 했었는데 로또 복지기금에서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셨었어요. 이제 종료하고선 반환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장이 직관적으로 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가느냐가 더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한마디로 예측 시장을 하려면 그냥 돈 뿌리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저는 이제 그 좋은 의미로 좋은 데다가 좋은 의미를 가진 데다가 뿌려야 된다. 네. 좋은 데다가 그 사회가 다 같이 영차영차 이 그 금융화를 좀 리버스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한국인적인 마인드죠. 그런 건가요? 약간 금감원에 가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가? 이카루스랑 비슷한.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원래 이제 변호사님이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어쨌든 저희 회사도 변호사님 고객이기도 했고 궁금했던 게 이제 뭐 이 팟캐스트를 또 누군가는 보실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이 주로 어떤 고객들을 또 보통 받으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밈코인을 발행했다가 지금 고소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펭귄을 뭐 어떻게 사업을 NFT를 찍었다가 뭐 지금 뭐 투자자한테 고소당했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아무 죄 없는 법인이 죄를 짓지 않아도 사실 저희가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들이 진짜 많아서 사실 변호사님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주로 그 로백스에서 변호사님이 그 크립토 쪽에서 맡고 계신 어떤 그 고객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그런 건 좀 어떤 걸 주로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포퓰러스에서 자문 주시는 것들 너무 좋긴 해요. 너무 공부가 많이 되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자문이어서 좋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사건도 하고 이제 제 개인 사건도 하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쪽은 기업 고객이 더 많기는 해요. 왜냐면 개인 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개인 고객도 뭐 언제든 환영하고요. 하고 뭐 이제 뭐 은행권이랑도 일하는 게 있고, 뭐 증권사랑은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고, 또 발행사 쪽이랑도 일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럼 뭐 STO 컨설팅 이제 뭐 시스템 구축 같은 것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저 혼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외연이 넓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조금씩 보고, 이제 뭐 토큰 증권 민간 협의체나 뭐 국회 세미나나 그런 제도권 돌아가는 거나 뭐 이래서 다방면으로 일단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링크드인 이런 데서도 뭐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 고객들도 종종 오긴 하세요.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왜 오세요? 뭐 트레이딩 하다 이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오시긴 하는데 이제 고객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너무 그쵸. 상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고 뭐 법률 이슈가 있으실 때는 찾아오시죠. 그
유명하잖아요. 트위터에서 그 워릭 라라고 버릭 라라고 버릭. 걔네가 맨날 민코인 그 피해 본 사람들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클래스 액션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뭐 해야죠. 아마 건 수가 많을 것이다. 뭘 많아요. 주영님이. 아이, 많긴 해. 한 수천 건 될 아, 거야. 그래. 근데 클래스 섹션이 힘들긴 해요. 집단 소송이 일단 당사자가 많으면 힘들긴 하는데 뭐 해야죠. 그 집합점에 주영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네. 주영님 주영님이랑만 이야기하면 모아주시나요? 돼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대표셔서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나 몰아가는데 저 진짜 안 해요 이제. 저 그 지갑에 쓸데없는 더스트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 고소해봤자 나만 손해 보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자꾸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주십시오. 알았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렇게라도. 아무튼 오늘 너무 유익하고 그러니까. 진짜 즐거웠습니다. 네. 사실 이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법적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곤란한 일이 곤란한 일이 있으시다면 있으시거나 트레이더 분들께서 네. 또 로백스의 뜻이 그 법률 백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사실 이제 모더나 같은 아, 느낌이죠. 떡상. 크립토 법률계 모더나 같은 느낌이라서 암을 이제 치료하는 이걸 보시다가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제 소송이 걸렸거나 좀 이제 그런 디지스가 걸렸다고 하면 바로 이제 김남 변호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네. 그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예요?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야, 죄 지은 거 아니잖아. 저는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그 젊은 산업의 역군들이 더 연대를 하고 또 특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윗세대 그 기득권 세대 혹은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 뵐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갖고 계시는 이런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좀 이런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좀 앞으로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너무 전 진짜 애정도 있고 관심도 깊어가지고 이제 제도권과 이제 크립토 산업 중간에서의 그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싶고 이제 많이 교류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제가 봤을 때그 수임을 맡기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저희 형사 전문이에요. 전화번호 있다가 보시.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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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